북한에서 목숨을 걸고 전해진 충격적인 진실을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침묵 속에 갇힌 수많은 우리 동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 서명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그 여자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배가 불룩한 채로 법정에 서 있었고 선고가 내려지는 동안 눈을 감은 채 아이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죄목은 성경을 읽었다는 것. 당 간부의 지시는 사형이었습니다. 저는 평양재판소의 부장판사였습니다. 21년 동안 수백 명의 판결문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중 단 한 건도 제가 판결한 재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것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판사는 그것을 낭독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21년 동안 제 손을 거쳐 죽어간 사람들,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그 수백 명을 위해 목숨을 걸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저는 지금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오늘도 유유히 흐르고 있고 저는 매일 아침 이 풍경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아침이겠지만 저에게 이 아침은 아직도 낯설고 또 감사합니다. 2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다른 세상에 살았습니다. 평양재판소의 부장판사로서 저는 매일 아침 인민복을 입고 당의 지시가 담긴 서류를 들고 법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법정에서 저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판결들이 진정한 의미의 판결이었는지 저는 지금도 그 질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던 제 목소리, 피고인들의 눈빛, 그리고 선고가 끝난 뒤 법정을 가득 채우던 무거운 침묵.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그 시간 동안 법을 집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당의 뜻을 받아 적는 사람이었고 죽음의 서명을 대신해주는 도구였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21년 동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들, 수백 명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저 역시 공범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도망쳐 나온 제 선택에 대한 이야기. 이것을 세상에 말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또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말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그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지금도 그 체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북한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제가 태어난 곳은 평양입니다. 평양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북한의 수도라는 것 정도는 아시겠지만 그 안에서도 어디에 태어나느냐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는 잘 모르실 겁니다. 북한에는 출신 성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의 직업과 당 이력이 자녀의 인생을 결정짓는 구조입니다. 저희 집안은 이른바 핵심 계층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양시 인민위원회에서 일하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평양의 한 국영기업 회계 담당자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평양의 좋은 학교에 다닐 수 있었고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특히 어떤 문제든 논리적으로 따지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선생님들은 저를 보고 머리가 명석하다고 했고 아버지는 내가 판사가 되면 좋겠다는 말을 종종 하셨습니다. 북한에서 판사는 대단히 높은 지위입니다. 당의 신임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자리이고 사회적 위신도 높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씨가 되었는지 저는 자연스럽게 법학을 공부하는 방향으로 진로를 잡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 법학부에 진학했습니다. 당시 법학부는 경쟁이 매우 치열했습니다. 출신 성분이 좋아야 했고 성적도 뛰어나야 했으며 당 조직 활동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 입학 후에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도구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대학 시절까지는 저는 제가 배우는 법학이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평양재판소에 배치되었습니다. 23살이었습니다. 처음 재판소 청사에 들어서던 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회색빛 건물, 긴 복도, 딱딱한 나무 의자들이 놓인 법정. 저는 그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가 배운 것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설렘이었습니다. 저를 맞아준 선배 판사는 회색 인민복을 입은 50대 남성이었는데 처음 제게 건넨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동무, 여기서는 법전보다 당의 지시가 먼저요. 그 말이 그때는 그냥 선배의 충고쯤으로 들렸습니다. 나중에서야 저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재판소에서의 처음 몇 년은 주로 민사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재산 분쟁, 이혼 소송, 직장 관련 분쟁 같은 사건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도 이상하다 싶은 점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재산 분쟁의 경우 당 간부 측이 항상 유리한 판결을 받았고 이혼 소송에서도 당원 여부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게 북한의 현실이었고 저는 그 현실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문제는 형사재판을 맡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재판소에 배치된 지 3년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형사부 재판에 배석 판사로 참여했습니다. 피고인은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반사회주의 행위, 더 구체적으로는 한국 드라마가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소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한국 기준으로 보면 도저히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남성은 결국 8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은 단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피고인이 변호인 없이 홀로 법정에 섰고 판사는 이미 결과가 적힌 판결문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배석 판사석에 앉아서 그 남성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눈물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고 어디에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 재판소의 판결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에 반기를 드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불편함을 마음 한구석에 꾹꾹 눌러 담고 다음 날 아침 다시 인민복을 입고 재판소로 출근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나면서 저의 직급도 높아졌습니다. 판사에서 선임 판사로 그리고 마침내 부장판사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여성이 부장판사가 되는 것은 평양재판소에서도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보며 대단하다고 했고 아버지는 그 소식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가 기쁘지 않았습니다.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 무거운 사건들이 제 앞에 쌓였고 더 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제 판결문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부장판사라는 자리는 더 많은 권한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더 많은 공범 관계를 의미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배석 판사로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직접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문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그 서명들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때로는 한 사람의 목숨을 결정지었습니다. 부장판사로 일한 첫 해, 저는 제 손으로 직접 서명한 판결문이 몇 장인지 세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해에만 300건이 넘었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중형이었고 일부는 사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들 중에서 저 스스로 진심으로 정의롭다고 느낀 판결이 과연 몇 건이나 되었을까요?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만큼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매우 위험한 경계선 위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으로는 21년간 쌓아온 생활과 지위가 있었고 다른 한쪽으로는 제가 매일 목격하고 있는 불의가 있었습니다.
그 경계선 위에서 저는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언제까지나 눌려 있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균열은 시작되었고 그 균열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의문을 품기 시작한 것은 어느 겨울날의 재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사건에서 6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그의 죄목은 시장에서 쌀을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 사회에서 장마당은 어느 정도 묵인되고 있었지만 당국은 필요에 따라 언제든 이를 단속하고 처벌했습니다. 그 노인은 손녀를 먹이기 위해 쌀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노동교화형. 그 판결문에 제가 서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서명이 담긴 판결문을 떠올리며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제 내면에서 시작된 첫 번째, 아주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재판소 내부에는 바깥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있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북한 재판소의 가장 근본적인 실체입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는 행위는 일종의 연극입니다. 무대 위에서 대사를 외우는 배우처럼 판사는 이미 결정된 결과를 공식적으로 선고할 뿐입니다. 진짜 결정은 그 이전에 다른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곳은 당기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조선노동당의 지도 아래 국가보위부와 인민보안부가 사건을 수사하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로 재판소에 사건을 넘깁니다. 재판소는 그 결론을 판결의 형식으로 확인해주는 기관일 뿐입니다. 판사에게는 당의 결정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만약 어떤 판사가 당의 지시와 다른 판결을 내리려 한다면 그 판사 자신이 다음번 피고인석에 앉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장판사로 일하는 동안 이 구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재판소에 넘어오면 먼저 당 담당 간부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사건의 내용보다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먼저 논의되었습니다. 당 간부가 말하는 처리 방향은 사실상 명령이었습니다. 사형을 원하면 사형 판결이 나왔고 10년을 원하면 10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동무는 위에서 강하게 처리하라고 했어. 이 사람은 당 연루자가 있으니 가볍게 처리하시오. 이런 말들이 판결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받아 적고 법정에 나가 마치 제 판단인 것처럼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21년 동안 저는 이 과정을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조작된 판결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곳은 정치범 사건이었습니다. 정치범 사건은 일반 형사 사건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일반 형사 사건의 경우에도 당의 입김이 작용하기는 했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형식은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범으로 분류된 사건은 달랐습니다. 국가보위부에서 반혁명 혹은 반당 행위로 규정한 순간 그 사람의 운명은 사실상 결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부장판사로 있는 동안 처리한 정치범 사건은 수백 건에 달합니다. 그 사건들 중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국가를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저 스스로 납득할 수 있었던 사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오래도록 저를 괴롭힌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부장판사가 된 지 3년째 되던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피고인은 45살의 남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의 죄목은 반당 행위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그는 직장 동료들과의 술자리에서 요즘 식량 사정이 너무 어렵다. 위에서 좀 더 신경 써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누군가가 그 말을 당에 보고했고 그는 반당 발언을 한반영 명분자로 신고되었습니다. 국가보위부는 그를 몇 달간 구금하고 조사했습니다. 고문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가 법정에 나왔을 때 이미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았고 손가락 2개가 뒤틀려 있었으며 걷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던 것이겠죠. 이미 수개월의 신문 과정에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긴 후였을 테니까요. 당 간부는 이 사건에 대해 사형을 요구했습니다. 술자리에서 한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목숨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판결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내일 제가 읽을 판결문의 내용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사형. 그 두 글자가 제 가슴 위에 무거운 돌처럼 얹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정에 나가 그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그가 끌려나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판사석에 앉아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처형이 집행되었는지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비겁한 생각인지 알면서도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방어했습니다. 사형 판결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노동교화형 역시 사실상의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북한의 노동교화소는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 내부에서는 매일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극심한 노동, 굶주림, 질병, 폭력. 그 안에서 몇 년을 버티고 살아나오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5년 형을 받은 사람이 2년 만에 시신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10년 형을 받은 사람이 형기를 마치지 못하고 안에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저는 판결문에 서명하면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5년을 선고하면서도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끊어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서명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고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제 자신이 피고인석에 앉게 될 것이었으니까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32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죄목은 외화 밀거래였습니다. 그녀는 장마당에서 중국 돈을 거래하다 적발되었는데 사실 그것은 당시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녀를 적발한 보안원이 뇌물을 요구했고 그녀가 이를 거부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뇌물을 거부한 대가로 그녀는 반사회주의 행위자로 신고되었고 재판소에 넘겨졌습니다. 국가보위부의 조사 과정에서 그녀에게는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추가 혐의가 붙었습니다. 외부 방송을 들었다는 것, 한국 화장품을 소지했다는 것. 그 혐의들이 더해지면서 그녀에게는 8년 노동교화형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녀에게는 2살짜리 아이가 있었습니다. 법정에서 그녀는 판결이 선고되는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이 이름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는 제 목소리가 그 중얼거림 위에 겹쳐졌습니다. 8년 노동교화형. 그녀가 끌려나간 뒤 법정은 다음 사건으로 넘어갔습니다. 저도 판결문 더미에서 다음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이 그날의 일상이었습니다. 당의 지시에 따른 판결 조작은 개인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특정 지역이나 집단 전체를 겨냥한 대규모 단속이 이루어졌고 그때마다 재판소에는 한꺼번에 수십 건, 수백 건의 사건이 쏟아졌습니다. 2000년대 중반 장마당 단속이 강화되던 시기에는 한 달에 수백 명이 재판소를 거쳐갔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시장 활동을 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하루에 10건이 넘는 사건을 처리한 날도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읽고 서명하고 또 다음 판결문을 읽고 서명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의 얼굴이 흐려지고 그들의 이름이 단순한 기록으로만 남았습니다. 그 무감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람이 무감각해지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감각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제 감각을 다시 깨어나게 한 것은 어느 날 재판소 구치시설에서 목격한 한 장면이었습니다. 판결 전 구금 상태에 있는 피고인들이 수용된 공간을 지나가다가 저는 우연히 한 남성을 보았습니다. 그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벽을 긁고 있었습니다.
더 가까이 보니 그는 벽에 무언가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나중에 그 벽을 다시 보았을 때 거기에는 아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 개의 이름. 아마도 그의 자녀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남성은 그 이름들 옆에 미안하다는 말을 새겨 놓았습니다. 저는 그 벽 앞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그 남성이 누구였는지, 그 후에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벽에 새겨진 글자들은 제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손톱으로 벽에 새긴 아이들의 이름, 그리고 그 옆에 적힌 미안하다는 두 글자. 그것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마지막 양심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제가 목격한 가장 충격적인 판결 조작 사례는 공개 재판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대중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공개 재판을 열고 처형을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장이나 넓은 공터에 주민들을 강제로 집합시키고 그 앞에서 피고인을 처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 재판소의 절차와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재판소의 판결문이 형식상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판결문에도 서명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50대 남성이 외부 방송을 청취하고 내용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공개 처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 간부는 이 사건을 지역 주민들에게 경고가 될 만한 사례로 삼겠다며 공개 처형을 지시했습니다. 판결문은 재판소에서 작성했고 저는 그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처형이 집행된 날, 저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소 판사가 직접 처형 현장에 참여하는 것은 관례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처형이 있었다는 것을 들었고 수백 명의 주민들이 강제로 그 장면을 목격해야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판결문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퇴근하면서 재판소 복도를 걸었습니다. 형광등 아래 긴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 복도가 얼마나 좁고 어두운 곳인지를 느꼈습니다. 21년 동안 매일 오갔던 복도가 그날따라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에서 얼마나 더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재판소를 거쳐 죽어나갔습니다. 사형 선고로 죽은 사람, 노동교화소에서 굶어 죽은 사람, 혹독한 노역으로 쓰러진 사람. 그들의 판결문에는 모두 제 서명이 있거나 제가 참여한 재판소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너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 그들이 부당하게 사라졌다는 사실, 그것만은 제가 죽는 날까지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그 복도를 걸을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결심은 그렇게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오래 참으면 어느 순간 그 참음이 습관이 됩니다. 저는 21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인민복을 입고 재판소로 출근하고 당의 지시가 담긴 서류를 받아들고 판결문을 작성하고 서명하고 퇴근했습니다. 그 반복 속에서 저는 제 안에서 일어나는 불편함과 죄책감을 눌러담는 법을 익혔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느끼지 않는 법을 익혔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감각을 닫아버리는 것. 그것이 북한 체제 안에서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21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수없이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억울하게 끌려온 사람들, 이미 몸이 망가진 채로 법정에 나타난 피고인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무너져 내리는 가족들의 얼굴. 그리고 그 모든 장면 뒤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서류를 펼치는 저 자신의 모습. 저는 그것들을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언젠가 터져나올 것들을 쌓아두면서 저는 그 무게를 느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아무리 눌러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장판사가 된 이후로 저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직급이 높아지면 더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재판소 내부의 통계, 처리된 사건의 수, 선고된 형량의 분포. 그리고 무엇보다 각 사건 뒤에 어떤 정치적 배경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부장판사로 일하면서 재판소 전체의 사건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다른 판사들이 처리하는 사건들도 제 시야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하는 사건뿐만 아니라 재판소 전체에서 매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이없는 이유로 중형을 받고 끌려가는지를 저는 숫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 해에 수백 명. 그리고 그 수백 명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돌아오지 못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노동교화소에서 사망했다는 통보가 재판소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그 통보 문서를 처리하는 것도 제 업무의 일부였습니다. 사망 통보 문서에는 이름, 나이, 사망 원인, 사망 일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망 원인은 대부분 심장마비 또는 병사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양실조로 인한 기아사, 강제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구타로 인한 사망. 그 모든 것들이 심장마비나 병사라는 두 단어로 정리되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들을 처리하면서 한 장 한 장 서명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건으로 얼마짜리 판결을 받았는지를 기억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서명한 판결문의 주인공이 사망 통보 문서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그 느낌은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슴이 조여드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 두 가지 감정이 뒤엉켜 저를 짓눌렀습니다. 균열이 깊어진 것은 재판소 동료들을 통해서이기도 했습니다. 21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 판사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별말 없이 일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가끔 서로의 눈빛으로 말하는 때가 생겼습니다. 직접적으로 입 밖으로 꺼낼 수는 없는 말들이었지만 표정과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함께 일한 선임 판사 한 분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부장동무, 이번 사건 말이오. 그 사람 정말 아무 잘못도 없지 않소.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판사도 대답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냥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한번 해야 했던 것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 있다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각자의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드물었지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이 체제 안에서도 양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양심이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외부 세계의 실상을 처음 접하게 된 것은 우연한 계기를 통해서였습니다. 부장판사로 일한 지 17년째 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재판소에 처리해야 할 사건 중에 중국을 다녀온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이 여러 건 있었습니다. 탈북 시도 또는 중국과의 불법 거래를 이유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들을 처리하면서 그들이 중국과 그 너머 세상에 대해 이야기한 진술서를 읽게 되었습니다. 진술서는 국가보위부가 신문 과정에서 받아낸 것으로 외부 세상에 대한 생생한 묘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본 시장의 풍경, 넘치는 먹거리,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그 너머에 있다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 물론 그 진술서들은 대부분 반사회주의적 내용의 영향을 받은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속에서 다른 것을 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본 세상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것. 물론 북한 교육을 받은 저는 자본주의 세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훈련받았습니다. 외부 세계는 부패하고 불평등하며 혼란스럽다는 것이 제가 배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진술서에 담긴 사람들의 경험은 그 교육과는 무언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저에게는 작은 창문처럼 느껴졌습니다. 닫혀있던 방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 이후 저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더 많은 정보를 접하려 했습니다. 재판소에서 처리되는 사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되는 외부 정보들, 신뢰할 수 있는 일부 동료들과의 조심스러운 대화, 그리고 재판소로 들어오는 증거물 중에 포함된 외부 문물들. 그것들이 저의 창문을 조금씩 더 크게 열어주었습니다. 탈북을 처음 생각한 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 혼자 앉아서 문득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여기서 나간다면, 만약 내가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린다면. 그 생각은 아주 짧은 순간에 스쳐 지나갔고, 저는 곧바로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너무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를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지워도 그 생각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탈북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부장판사가 된 지 20년이 넘던 해의 일이었습니다. 그 해에 저는 연이어 3건의 사건을 처리했는데 그 3사건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피고인은 66살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탈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좌제로 잡혀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는 가족 중 한 명이 탈북하면 남은 가족들도 처벌받습니다. 그 노인은 아들이 탈북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했습니다. 진술서의 내용으로 보아도 그것은 사실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당 간부의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노동교화 10년. 66살의 노인에게 10년 노동교화형은 사실상 사망 선고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 판결문에 서명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피고인은 39살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직장 상사의 비리를 내부 고발했다가 오히려 역고발을 당한 경우였습니다. 직장 상사는 당 연줄이 있는 사람이었고 그 남성은 아무런 배경도 없는 평범한 노동자였습니다. 결과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8년 노동교화형. 세 번째 사건이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피고인은 28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종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잡혀 들어왔습니다. 북한에서 종교는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어딘가에서 성경을 얻었고 그것을 읽었으며 이웃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이 혐의의 전부였습니다. 국가보위부의 조사 과정에서 그녀는 심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법정에 나왔을 때 그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배가 불룩했습니다. 그녀를 처음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당 간부의 지시는 사형이었습니다. 그것도 공개 처형. 저는 그날 판결 회의에서 처음으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임신 중인 피고인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법령상 문제가 있다는 형식적인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 간부는 잠시 멈추었다가 출산 후에 집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판결문에 저는 서명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느껴진 것은 21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여성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임신한 배, 그리고 법정에서 보여준 눈빛. 그녀는 두려워하면서도 어딘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 평온함이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저는 떨고 있었는데 그녀는 오히려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죽음을 허가하는 사람인가? 21년 동안 내가 서명한 그 모든 판결문들, 그 종이 더미 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생이 쌓여 있는 것인가? 그 밤이 지나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머무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생존이 아니라 공모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가족이 걱정되었습니다. 제가 탈북하면 남겨진 가족들이 어떻게 될지. 북한에서 가족 중 한 명이 탈북하면 나머지 가족들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재판소에서 그런 사건들을 수없이 처리해왔으니까요. 제 결정이 제 가족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한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있어봐야 제 가족에게 돌아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매일 숨을 쉬고 서명을 하고 잠을 자는 것, 그것을 삶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균열은 터져나왔습니다. 21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아온 침묵이 그 임신한 여성의 눈빛 하나로 끝을 맞이했습니다. 결심이 선다고 해서 곧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평양재판소의 부장판사였습니다. 북한에서 그 정도 직위의 사람이 탈북을 시도한다는 것은 일반 주민들의 경우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을 수반합니다. 저는 당의 감시 대상 명단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위가 높을수록 국가보위부의 관리를 더 철저하게 받습니다. 출장, 외출, 심지어 개인적인 만남까지도 보고 체계 안에 있었습니다. 저는 탈북을 결심한 뒤에도 약 1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재판소에 나가 일했습니다. 그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인민복을 입고 판결문을 읽고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 1년 동안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하게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는 것. 다른 하나는 탈북 이후를 위한 준비를 아주 조심스럽게 해나가는 것.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증거였습니다. 저는 21년 동안 재판소 내부에서 목격한 것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러자면 제 말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무리 부장판사 출신이라 해도 증거 없이 하는 주장은 쉽게 부정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재판소에서 처리한 사건들 중 판결 조작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례들의 기록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재판소의 내부 문서는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판결문 원본은 재판소 문서 보관실에 보관되었고 출입은 허가받은 사람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부장판사인 저에게는 그 접근 권한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권한을 이용해서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필요한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일부는 기억으로 담았습니다. 사건 번호, 피고인의 이름, 죄목, 실제 사실관계와 판결의 차이, 당 간부의 지시 내용. 이것들을 저는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일부는 짧은 메모 형태로 기록했다가 바로 암기하고 소각했습니다. 어디에도 흔적을 남길 수 없었습니다. 탈북 루트를 알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탈북 브로커와 직접 접촉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소 부장판사가 탈북 브로커를 만나다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저는 재판소 사건 기록들을 통해 탈북 루트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의 진술서에 나온 이동 경로, 국경 경비 상황에 대한 기술들. 그것들이 제가 가진 가장 구체적인 정보였습니다.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신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먼 친척이었습니다. 그는 북중 무역에 관여하는 사람이었고 중국을 오간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만나 직접적으로 탈북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 쪽 상황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조심스럽게 제 의도를 전달했습니다. 처음 그는 제 말을 듣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지 않냐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지 않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다고. 그가 다시 연락을 해온 것은 2달 뒤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종이 쪽지를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거기에는 날짜와 장소, 그리고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쪽지를 외운 뒤 불에 태웠습니다. 탈북을 실행하기 전 마지막 몇 주는 극도의 긴장 속에서 보냈습니다. 재판소에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했습니다. 동료들과 평소처럼 인사를 나누고 회의에 참석하고 점심을 먹고
서류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매 순간 제가 감시받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했습니다. 누가 저를 수상하게 보지 않는지, 누가 제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지 않은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면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회의 중에 누군가 저를 빤히 바라보면 뭔가 들켰나 싶어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 몇 주 동안 저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탈북을 실행하기 사흘 전 저는 재판소에 연가를 신청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그 무렵 저는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해 몸 상태가 좋지 않았으니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연가 신청은 별 문제 없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집에서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짐을 싸면 티가 납니다. 저는 입고 있는 옷과 약간의 현금, 그리고 제 머릿속에 담긴 기억들만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21년의 재판소 생활, 수백 건의 판결 조작 사례들, 당 간부의 지시 내용들, 사망 통보 문서의 수치들. 이 모든 것을 저는 기억으로 가지고 나가려 했습니다. 마지막 밤 저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북한에서의 삶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법전들,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거리. 저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면서 가족 생각이 났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다른 곳에 사는 제 동생, 연로하신 어머니. 그분들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마디라도 전했다가는 그분들이 위험해질 수 있었고 저의 계획도 탈로 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두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분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가족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이것 하나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 계속 있어봐야, 이 선택을 하지 않아봐야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계속 죽어가고 저는 계속 그 판결문에 서명할 뿐이라고. 탈북 당일 아침, 저는 평상시처럼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은 아침처럼 행동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밥을 먹고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평양 시내를 이동하는 과정이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 평양에는 곳곳에 검문소가 있고 신분증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재판소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판소 관계자라는 신분은 웬만한 검문에서 통과될 수 있었습니다. 당일 이동 목적을 묻는 보안원에게 저는 출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평양을 빠져나오는 것까지는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하지만 국경에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은 배가 되었습니다. 북한의 국경 지역은 경비가 매우 삼엄합니다. 군인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고 무단으로 국경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입니다. 저는 브로커가 알려준 대로 특정 장소에서 연락책을 만났습니다. 그는 중년의 남성이었고 아무 말 없이 저를 특정 경로로 안내했습니다. 그 경로는 군인들의 순찰 패턴을 파악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순찰 교대 시간의 공백을 이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국경까지 이동하는 동안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떨렸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연락책 뒤를 따라 걸으면서 저는 오직 한 발 한 발에 집중했습니다. 지금 이 발을 내딛는 것,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국경을 넘는 순간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겨울이었고 강은 얼어 있었습니다. 연락책이 먼저 강 위로 발을 내딛었고 저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얼음 위를 걸을 때 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발소리 하나하나가 총성처럼 들렸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정신이 흐려질 것 같았습니다. 강 한복판을 지날 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불빛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찰 군인의 손전등이었습니다. 연락책이 갑자기 멈추어 서며 낮은 목소리로 엎드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얼음 위에 그대로 납작 엎드렸습니다. 얼음의 차가움이 온몸을 파고들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숨소리도 크게 낼 수 없었습니다. 불빛이 이쪽을 향해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끝인가 싶었습니다. 21년의 재판소 생활, 수백 명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제가 품고 나온 모든 기억들이 이 얼음 위에서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불빛은 방향을 틀었습니다. 군인은 다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연락책이 저를 일으켜 세웠고 우리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쪽 강변에 발을 딛는 순간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하얀 김이 되어 겨울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순간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여유도 감동을 느낄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직 위험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중국에서의 은신 생활은 또 다른 종류의 공포였습니다. 연락책이 저를 데려간 곳은 국경 인근의 작은 마을에 있는 조선족 가정이었습니다. 그 집 주인은 중년 여성이었는데 아무 말 없이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는 탈북자들을 숨겨주는 일을 여러 번 해온 것 같았습니다. 침착하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낮에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 공안이 탈북자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조선족 가정들을 집중 단속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됩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돌아가면 제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재판소에서 그런 사건들을 수없이 처리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머무르는 동안 저는 몇 번 중국 공안이 인근을 순찰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집 주인이 저를 이불 속에 숨기거나 창고 같은 공간에 들어가 있게 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숨을 죽이고 발소리가 멀어지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선택한 것은 제3국을 통한 경로였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거쳐 한국에 들어가는 방식. 그 과정이 얼마나 길고 험난한지는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여러 나라를 거치는 동안 저는 언제나 들킬 것 같은 긴장감 속에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관광객인 척해야 했고 어느 구간에서는 숲속을 밤새 걸어야 했습니다. 신발이 다 닳았고 발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신체적 고통도 두려움 앞에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정 내내 저는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제가 머릿속에 담아온 것들, 21년 동안 목격한 판결 조작의 실태들, 수백 명의 억울한 주검들. 이것을 반드시 말해야 한다는 것. 그 생각이 저를 걸어가게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태극기가 걸려있는 건물 앞에서 저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적으로 배웠던 나라의 깃발 앞에서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풀린 것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이제야 살 수 있다는 안도인지. 대사관 직원이 저를 안으로 안내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평양재판소에서 왔습니다. 21년 동안 판사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제 탈북의 끝이었고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공항에 내려서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그 풍경이 너무 낯설어서 오히려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밝은 조명, 깨끗한 바닥, 빠르게 오가는 사람들, 커다란 광고판들. 북한에서 한국은 가난하고 혼란스러운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그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그냥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정중했고 조용했습니다. 저를 특정 시설로 안내했고 그곳에서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탈북자에 대한 조사는 일반적으로 수개월이 걸립니다. 특히 저처럼 북한의 고위직 출신인 경우에는 더 길고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관들은 매일 저를 만났습니다. 그들이 묻는 것은 아주 광범위했습니다. 재판소의 구조, 사건 처리 방식, 당 간부와의 관계, 제가 알고 있는 북한 내부 정보들. 저는 제가 기억하고 있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21년 동안 머릿속에 담아온 것들을 꺼내놓는 과정이었습니다. 말하면서 때로는 다시 그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피고인들의 얼굴, 판결문, 사망 통보 문서. 그것들이 다시 생생하게 떠오를 때마다 저는 잠시 멈추어야 했습니다. 조사관 중 한 명이 어느 날 저에게 말했습니다. 판사님이 기억하고 계신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증언입니다. 이것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판사님이라는 호칭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동무라고 불렸는데 판사님이라는 말이 귀에 익지 않아서 처음에는 그 말이 저를 부르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조사가 끝난 뒤 저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하나원은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을 받는 시설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출신 지역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사람들, 양강도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평양 출신도 몇 명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생활은 낯설었지만 조용했습니다. 매일 한국 사회에 대한 교육을 받고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배우고 취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익혔습니다. 그 과정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교육 시간이 끝나고 혼자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생각이 몰려왔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이 가장 먼저였습니다. 제가 탈북한 사실이 알려졌을 것이고 그렇다면 동생과 어머니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 저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탈북자의 가족이 어떤 처우를 받는지 재판소에서 그 사건들을 직접 처리해 왔으니까요. 어머니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연로하신 어머니가 딸의 탈북으로 인해 조사를 받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이라는 생각. 그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를 잡으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원 기숙사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것이 언제였는지, 마지막으로 나눈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면서 저는 오히려 더 크고 선명한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수백 명의 사람들, 제가 서명한 판결문들, 그 판결들 때문에 노동교화소로 끌려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 임신한 채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젊은 여성, 벽에 아이들의 이름을 새기고 미안하다고 적었던 그 남성. 저는 자유로운 나라에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이 세상에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만 이곳에 나온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제가 탈출에 성공하는 동안 북한에서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작된 판결을 받고 있을까? 저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원 교육 중에 심리 상담 시간이 있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 시간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판사였고 감정을 다스리는 훈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상담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이야기를 하다가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21년 동안 쌓아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상담 시간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 정착한 뒤 저는 오랫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탈북자 지원단체의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었고 기초생활지원을 받으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적응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언어는 같았지만 다른 언어였습니다. 한국에서 쓰는 단어들, 표현 방식, 문화적 맥락들이 제가 알던 것과 달랐습니다. 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압도되어서 그냥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물건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어떻게 골라야 할지 몰랐습니다. 카드 결제 방식도 낯설었습니다. 버스 노선을 이해하는 것도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바빴고 자기 일에 집중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 속도 속에서 길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21년 동안 재판소라는 특수한 환경 안에서만 살았던 저에게 한국의 일상은 너무 크고 복잡했습니다. 지하철을 처음 탔을 때였습니다. 출근 시간대의 지하철은 사람으로 가득했고 소음과 움직임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다음 역에서 내려 한참 동안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상담사 선생님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는 21년 동안 수백 명의 억울한 죽음을 목격했고 그 과정에 공모했습니다. 그것이 제 안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저 자신도 몰랐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북한 재판소의 실태를 공개적으로 증언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국에 온 뒤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저에게 증언을 요청했습니다. 인권단체, 언론사, 연구기관들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두려웠습니다. 세상에 나와 말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저를 가로막은 것은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체제에서 부장판사로 21년을 일했습니다. 조작된 판결에 서명했고 억울한 죽음들을 묵인했습니다. 제가 세상 앞에 나서서 북한 재판소의 실태를 고발할 자격이 있는 것인지 저는 그 물음 앞에서 오래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탈북자 지원단체에서 주최한 소규모 모임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그 자리에는 여러 탈북자들이 있었는데 한 분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노동교화소에 수감되었다가 탈북한 분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이 묘사하는 노동교화소의 상황이 제가 재판소에서 사망 통보 문서로 처리했던 그 사람들이 겪었을 상황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분이 이야기를 마친 뒤 저는 그분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는 판사였습니다. 그 체제 안에서 판결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 사실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분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부끄러우면 말하세요. 말하는 것이 그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씻는 방법입니다. 그 말이 저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증언을 결심했습니다. 폭로를 결심하면서 저는 한 가지 각오를 다졌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피해자인 척하지 않겠다는 것. 저는 그 체제의 공범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거나 희석시키지 않겠다는 것. 동시에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겠다는 것. 그것이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증언 준비를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기억을 꺼냈습니다. 21년 동안 담아두었던 것들, 사건 번호들, 피고인들의 상황, 당 간부의 지시 내용들, 판결 조작의 구체적인 방식들. 그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기억을 꺼낼 때마다 그 장면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어간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존재했다는 것, 그들이 부당하게 그 삶을 빼앗겼다는 것, 그것만은 제가 살아있는 한 말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지금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처음으로 아침 햇살이 반갑게 느껴진 날이 있었습니다. 증언을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한 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이는 그 아침, 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느꼈습니다.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살아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그것이 한국에서의 제 삶이 시작된 진짜 첫날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그 이름들을 생각합니다. 얼굴은 흐릿해졌지만 사건 번호와 죄목과 선고 내용은 여전히 선명합니다. 21년 동안 제 손을 거쳐간 판결들, 그리고 그 판결들이 끄터낸 살들. 그것들이 아침마다 저를 깨웁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아직 말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한국에 정착한 이후 저는 여러 자리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국내 인권단체와의 간담회,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 그리고 국제인권기구에서의 진술. 처음에는 말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고 중간에 멈추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수록 조금씩 더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들에서 북한 재판소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조작되는지, 당의 지시가 어떤 방식으로 전달되는지, 피고인의 권리가 어떻게 무시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유도 알지 못한 채 삶을 빼앗겼는지. 제가 증언을 통해 세상에 알리고자 한 북한 사법제도의 핵심 문제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의 독립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재판소는 독립된 사법기관이 아닙니다. 조선노동당의 하부기관으로 기능합니다. 판사는 당의 지시를 이행하는 사람이지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이 어떤 판결을 원하는지가 결정되면 재판은 그것을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합니다. 제가 21년 동안 목격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피고인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법정에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사실상 받지 못합니다. 형식적으로 변호인이 배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 변호인은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합니다. 피고인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수개월간의 신문을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고문을 통해 자백을 강요받습니다. 법정에 나오는 피고인은 이미 몸도 마음도 무너진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조작된 혐의가 일상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당이 특정 인물을 처벌하고 싶을 때 혐의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당 행위, 반사회주의 행위, 이적 행위. 이런 죄목들은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되어 있어서 사실상 누구에게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재판소에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혐의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술자리에서 한 말 한마디, 장마당에서의 거래, 외부 문물 소지. 이런 것들이 반혁명 행위로 둔갑하는 것을 저는 매일 목격했습니다. 네 번째는 연좌제입니다. 북한에서는 한 사람의 죄가 가족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탈북자의 가족, 처형된 사람의 가족, 정치범의 가족들은 함께 처벌받습니다. 재판소에서 저는 이 연좌제가 적용된 사건들을 수없이 처리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아이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교화소로 끌려가는 것을 판결문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이 판결문에 적혀 있을 때 저는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개 처형의 문제입니다. 북한에서 공개 처형은 주민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주민들을 강제로 모아놓고 처형 장면을 목격하게 합니다. 그것을 보지 않으려 하거나 울거나 하면 그 자체가 또 다른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저는 이 공개 처형을 위한 판결문에도 서명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백 중 하나입니다. 저는 지금도 북한 내부에 있는 관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서류를 처리하면서 지시를 이행하면서 마음 한구석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1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 불편함을 눌러 담지 마십시오. 물론 쉬운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불편함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하지만 눌러 담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도 저는 21년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눌러 담을수록 그것은 더 깊은 곳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저는 탈북 이후 여러 경로로 들어오는 소식들을 통해 북한 내부에도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체제의 의문을 품고 다른 삶의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의문이 옳습니다. 그것을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재판소에서 수없이 많은 평범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장마당에서 물건을 팔다가 잡혀온 사람들, 외부 정보를 접했다는 이유로 끌려온 사람들, 누군가의 신고 때문에 아무 이유도 모르고 법정에 선 사람들.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겪은 일들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 체제 안에서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삶을 견디고 있는 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언젠가 북한에서도 진실된 재판이 이루어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판사가 당의 지시가 아니라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날,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진정으로 받을 수 있는 날, 억울하게 형을 받은 사람들의 사건이 다시 검토되고 억울함이 풀리는 날. 그날이 오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현재 저의 삶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탈북자 관련 인권 활동에 참여하면서 북한의 사법 실태를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여러 기관에 증언을 제공하고 연구자들의 조사에 협력하고 때로는 이렇게 제 이야기를 직접 나누기도 합니다. 한국 생활에 완전히 익숙해졌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가끔 낯선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마트에서 너무 많은 선택지 앞에 멍하니 서 있거나 지하철에서 갑자기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거나.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예전보다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지금 제가 여기 있다는 것이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심리 상담은 지금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시간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21년 동안 억눌렀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것을 말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저는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매일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신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동생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탈북 이후 어떤 처우를 받았을지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집니다. 혹시라도 이 말이 어떤 경로로든 그분들에게 닿는다면 전하고 싶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리고 보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분들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다 알지 못합니다. 기억하는 이름들도 있고 사건 번호로만 남은 분들도 있습니다. 얼굴이 선명한 분들도 있고 흐릿하게만 남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모두가 실제했습니다. 살아서 숨쉬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내일을 꿈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잘못이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분들 대부분은 그랬습니다. 그분들을 그 자리로 데려온 것은 조작된 혐의와 당의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지시를 판결의 형식으로 집행한 것은 저를 비롯한 재판소의 판사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아마 평생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 무게를 느끼면서 그것이 저를 계속 움직이게 하도록 두겠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제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그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입니다.
너무 작은 일이어서 때로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북한의 재판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조금이라도 알게 되셨으면 합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조작된 판결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무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가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손톱으로 벽에 아이들의 이름을 새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 현실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 변화가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도 서울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한강이 흐르는 창밖을 바라보면서 저는 그분들을 기억합니다. 이름을 알지 못하는 분들, 얼굴이 흐릿한 분들, 벽에 이름을 새긴 분들, 임신한 채 법정에 섰던 분들, 모두를 기억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말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그것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으로 동참해주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들을 또 소개하겠습니다.